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요즘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이제는 기억도 희미해요. 방 안의 낡은 달력만이 제 비참한 시간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연금일은 아직 열흘 하고도 반나절이나 더 남았더군요. 위장은 오래전에 활동을 멈춘 듯 텅 비어 있고 가끔씩 경련을 일으키며 제 존재를 알리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는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작은 집은 이제 곰팡내와 저의 한숨 소리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죠. 단수가 끊긴 지도 사흘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물이라도 받아 마셨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어요. 갈라진 입술을 혀로 축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기사에서나 보던 고독사한 노인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선명한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젊었을 적 시장에서 짐을 나르며 단련된 몸이라고 자부했는데 굶주림 앞에서는 그저 쓰러져가는 낙엽일 뿐이더군요. 서랍이란 서랍은 모조리 열어봤습니다. 혹시나 잊고 있던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나올까 하는 헛된 희망이었죠. 그러나 저를 반긴 것은 먼지와 함께 나뒹구는 1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는 버스 손잡이는커녕 껌 한 통도 살 수 없는 돈이었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구겨 신발장 구석에 처박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혁이 녀석의 집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녀석의 결혼식 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들만큼은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신세를 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휑한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지만 텅 빈 주머니는 온기를 더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들 녀석의 집까지는 걸어서 좋기 1시간은 넘게 걸릴 거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30분이면 충분했을 테지만 지금 제 몸 상태로는 1시간을 넘길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도 가야만 합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관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길가의 떡볶이 가게에서 풍겨나오는 맵고 단 냄새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꼬치를 들고 웃으며 지나갈 때 저는 차마 그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시절 지혁이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녀석이 좋아하는 핫도그를 사주던 기억이 떠올라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는데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가 후들거려 길가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어요. 이러다 길 위에서 객사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 녀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제 아비가 굶고 있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겠지. 다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한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이며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아들 녀석이 사는 번쩍이는 아파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깨끗하게 정비된 보도블록과 잘 가꿔진 조경수들을 보니 괜히 제 행색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마치 제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물질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함께 탄 젊은 부부가 은근슬쩍 저와 거리를 두며 코를 막는 신용을 합니다. 며칠 감지 못한 머리와 땀에 절은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겠지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7층 버튼 옆에 선 제 모습이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쳤습니다.
깡마른 몸에 퀭한 눈, 덥수룩한 수염까지. 정말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습니다. 17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강렬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소하고 바삭하고 기름진 냄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냄새. 바로 치킨 냄새였습니다. 홀린 듯 냄새가 흘러나오는 지역인의 집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냄새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문만 열리면 저 지독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가 나고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누구냐는 듯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문이 빼꼼히 열리고 화려한 실내복을 입은 며느리, 정미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완벽하게 화장을 한 얼굴은 저를 확인하자마자 마치 길가의 오물을 본 사람처럼 순식간에 혐오감으로 일그러지더군요. 어머, 누구신가 했네. 아버님이세요? 세상에, 행색이 그게 뭐예요? 냄새나게. 이웃 사람들 보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누가 보면 우리 집에 빚 받으러 온 사람인 줄 알겠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그 말투에는 시아버지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한 세상에 뛰어든 불결한 무언가를 향한 경멸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모욕감을 곱씹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공기와 고소한 치킨 냄새가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지역이 안에 있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면목이 없는데. 며칠째 속을 채운 게 없어서 그렇다.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밥이 아니면 국이라도 한 술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왔다. 금방 먹고 갈게. 제 절박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보란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밥이요? 아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희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남편 사업 때문에 귀한 손님들 모시고 파티하는 중인데. 다 늙어서 눈치도 없으세요? 그 꼴로 나타나서 지금 밥 타령이라니. 분위기 다 망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버님 봉양하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안에서 지혁이의 친구인 듯한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아, 누구신데 그래? 그러자 소파에 누워 과자나 집어 먹고 있던 아들놈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일을 당했다는 듯이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누구냐고? 몰라, 가끔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양반이야. 어우, 냄새. 자기야, 현관문 열어놓으니까 쉰내 들어오잖아. 빨리 닫아버려. 손님들 불쾌해하신다. 그 목소리는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비수 같았습니다. 쉰내라니. 제 아들이 저에게 쉰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저를 귀찮게 하는 양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말에 날개라도 단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어요. 꺼봐요, 아버님. 남편도 싫어하잖아요. 저희가 아버님 때문에 이 좋은 날을 망칠 수는 없어요. 정 배고프시면 저기 편의점 가서 빵이라도 하나 사드시든가요? 왜 남의 집 앞에서 구걸하고 그러세요, 창피하게. 며느리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굶주림에 힘이 빠진 제 몸은 맥없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쾅! 하고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그 짧은 찰나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아들, 지혁이의 모습을요. 이 녀석은 소파에 편안히 기대앉아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친구들과 낄낄거리며 번쩍이는 황금빛 치킨 다리를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큰 소리로 말하며 살점을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자자, 신경 쓰지들 말고 계속 먹자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들 녀석과 그 친구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뱃속의 허기보다 더 지독한 마음의 허기가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 핏줄은 굶주린 아비가 문 밖에서 내쫓기는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름진 닭다리를 뜯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던 아들에게 저는 함께 식사하는 친구들보다 못한, 그저 시끄러운 소음만도 못한 존재였던 겁니다. 조금 전까지 희망처럼 느껴지던 고소한 치킨 냄새는 이제 역겨운 기름 냄새가 되어 제 코와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났어요. 터덜터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보다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아들과의 연을 끊어내는 장래 행렬 같았습니다. 아, 그날 저는 밥 한 술 얻어먹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서러운 것을 먹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 건넨 차디찬 절망을 말입니다. 닫힌 현관문 앞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귀에는 여전히 아들놈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웃음이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에도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인형에 가까웠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차가운 밤거리에 다시 섰을 때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일제히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의 단란한 식사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몇 배는 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이미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보다 더한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한 아픔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가 지역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제가 품에 안고 길렀던 아들입니다. 시장에서 짐을 나르며 번 돈으로 녀석의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남들처럼 좋은 옷, 좋은 학원은 못 보내줘도 반만큼은 굶기지 않으려고 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 녀석이 감기라도 걸리는 날에는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곤 했죠. 그 작고 여렸던 아이가 이제는 장성하여 제 아비에게 쉰내가 난다며 문을 닫아버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벤치에 주저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지만 제 앞길을 비춰줄 별은 단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요? 당신이 남기고 간 유일한 핏줄인데 내가 저 녀석을 괴물로 키워버린 것 같아. 당신 볼 면목이 없소.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싸늘한 냉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보일러가 끊긴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 그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는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간간히 일어나 수돗물을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시간은 그 차가운 아들놈의 현관문 앞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옆집에 사는 젊은 청년이 쭈뼛거리며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끔 폐지를 내다 팔 때 도와주기도 하던 마음씨 착한 청년이었죠.
어르신 며칠째 보이시질 않아서. 무슨 일 있으세요?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청년은 제 손에 따뜻한 컵라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생판남도 굶주린 늙은이를 걱정해 주는데 제 자식은 저를 벌레 보듯 내쫓았습니다. 저는 차마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청년은 제 몰골을 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는 멋쩍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기 어르신 아드님네랑 혹시 연락 안 되세요? 며느님 SNS 보니까 친구분들이랑 파티도 하시고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 청년은 저를 위로하려는 생각의 한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새로운 상처를 냈습니다. 며느리의 SNS라니요. 저는 그런 것을 할 줄도 모르지만 청년에게 부탁했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청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아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필터로 꾸며진 사진 속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인 양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제가 문전박대당했던 그날의 치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와인잔을 부딪히며 즐거워하는 친구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시댁 없는 인생 개꿀. 친구들과 홈파티. 불금.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친구 중 하나가 남긴 댓글에 며느리가 답글을 단 것이 보였습니다. 정미야, 파티 너무 즐거웠어. 근데 아까 현관에서 소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별일 아니지? 응, 별일 아냐. 부르지도 않은 불청객 때문에 잠시 분위기 망칠 뻔했네 키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은 불청객. 굶주린 아비를 며느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들의 행복한 파티를 망치는 불청객이었던 겁니다.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그 순간 시커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는 불청객이었구나. 내가 너희들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구나. 청년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사다 준 컵라면을 한 젓가락도 남기지 않고 전부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면 그들에게 저는 정말로 귀찮은 불청객으로 기억되고 끝날 테니까요. 어떻게든 살아서 오늘 제가 느낀 이 모멸감과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파지를 줍고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등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보통 같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전화를 받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식 선생님 되십니까?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생님의 오랜 친구분이신 박상철님께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상철.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지만 요즘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놈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친구 이름까지 팔아서 사기를 치다니 세상 말세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잠시 후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김영준 변호사 박상철님 유산 상속 관련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듯하여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산 상속?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놈에게 유산을 남겨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놈도 저를 버렸는데요. 저는 그 문자 역시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같은 번호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끈질기게 울리는 벨소리에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귀찮게 자꾸 왜 이럽니까? 강민식 선생님,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건 사기 전화가 아닙니다. 선생님 친구분인 박상철님, 40년 전 겨울에 선생님께서 돼지 저금통을 깨서 국밥을 사주셨던 그 친구분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하는 말에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 저금통. 그 일은 저와 상철이 단둘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돼지 저금통. 그 세 글자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 시장에서 함께 일하며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 상철이 사업을 하겠다며 큰 소리치고 떠났다가 얼마 못 가 사기를 당해 알거지가 되어 돌아왔었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며칠을 굶은 채 포장마차 구석에서 소주병만 비우고 있던 녀석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아내에게 줄 반지를 사기 위해 몇 년간 푼돈을 모으던 빨간 돼지 저금통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상철이에게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죠. 상철아, 이걸로 밥 사 먹고 힘내라. 나중에 네가 크게 성공하면 나 밥이나 실컷 사줘라. 제 말에 상철이는 국밥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로 상철이는 제 길을 다짐하며 먼 곳으로 떠났고 그렇게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추억을 이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박상철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작성하시며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부디 딱 한 번만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때 가서 제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되시면 제 뺨이라도 때리십시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진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옆집 청년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지하철 요금을 빌렸습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강남이라는 동네는 제가 사는 세상과는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았어요. 번쩍이는 건물들과 값비싼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남루한 제 행색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 제 낡은 신발이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가 알려준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실내는 제가 감히 발을 들여도 되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들었죠. 제가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자 안에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직원이 나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김영준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강민식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듣자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김영준 변호사라는 사람이 직접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처럼 그는 반듯하고 신뢰감 가는 인상의 중년 남자였어요. 그는 제 행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굳게 잡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김영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의 정중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 평생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어요.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자 비서가 따뜻한 차를 내어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철 회장님께서 한 달 전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상철이가 죽었다고요.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식이 끊긴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는데 성공해서 밥 사주겠다는 약속은 못 지켜도 그저 건강하게 살아만 있기를 바랐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박상철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셨고 슬하의 자녀도 없으십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전 재산을 유일한 친구이자 은인이신 강민식 선생님께 남기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 재산, 유산, 저에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변호사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착오가 아닙니다, 선생님. 여기 유언장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고 정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내 인생의 유일한 은인 강민식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상철이가 직접 남긴 편지가 붙어 있었어요. 민식아, 나 상철이다.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40년 전 그날 밤을 나는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모두가 나를 외면했을 때 네가 깨트린 그 빨간 돼지 저금통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평생 그 빚을 갚고 싶었는데 염치 없게도 이제야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민식아, 부디 이 돈으로 앞으로는 밥 굶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다오. 하늘에서나마 너의 행복을 빌겠다. 저는 편지를 다 읽지도 못하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상철이가 바보 같은 녀석이 저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친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녀석은 그것을 평생의 은혜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제게 건넨 재산 목록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강남의 빌딩 한 채, 경기도 일대의 넓은 땅, 여러 채의 상가와 아파트, 그리고 은행 계좌의 예금까지.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상철이는 건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조용히 부를 쌓아왔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 내가 맡아두고 있는 것일 뿐, 원래 주인은 강민식 선생님이라고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류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 집에서 치킨 한 조각을 구걸하다 쫓겨났던 제가 하루아침에 강남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사무실을 나올 때까지도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을 나온 저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강남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 손에 들린 묵직한 서류 가방만이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상속 절차는 김 변호사가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신분증을 보여주고 도장을 찍으라는 곳에 찍기만 하면 되었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찍힌 액수를 보았을 때도 저는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숫자가 아니라 차라리 암호에 가까워 보였으니까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제 통장으로 유산의 일부가 처음으로 입금되던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날아온 입금 완료 문자를 보고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과일과 전, 그리고 따뜻한 국밥과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상철이의 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기에 저는 한강이 보이는 강변의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조촐하지만 정성껏 차린 상을 펼쳐놓고 상철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상철아, 나 민식이다 이놈아. 네가 보냈다는 돈 내가 잘 받았다. 이렇게 큰 돈을 보내면 내가 어떡하라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성공하면 나 밥 사준다며. 근데 왜 너는 없고 이 돈만 덩그러니 와 있는 거냐? 저는 상철이의 영정 사진도 없이 그저 허공에 대고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국밥에 소주를 부어 강물에 흘려보냈어요. 상철아, 이제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사마. 하늘에서라도 맘 편히 실컷 먹어라.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제게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우정이었고 신이었고 한 인간의 삶을 구원한 온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돈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요. 그 다음 제가 한 일은 곰팡내 나는 그 쪽방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 만에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제 모든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 몇 가지와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전부였죠. 이삿짐 센터를 부를 필요도 없이 그저 검은 비닐봉지 몇 개에 담아들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평생을 합친 것보다 넓은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림 같은 한강의 풍경, 손끝 하나만 대도 모든 것이 작동하는 최신식 가전제품들. 모든 것이 낯설고 경이로웠어요. 특히 푹신한 침대에 처음 누웠을 때의 감각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딱딱하고 냉기 흐르던 바닥이 아니라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포근하고 안락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 옷만 사입던 제가 번쩍이는 명품관이 즐비한 백화점에 들어서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제 허름한 행색에 직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김 변호사가 챙겨준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내자 그들의 눈빛과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제 몸에 딱 맞는 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편안한 수제 구두를 신고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불과 며칠 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에 찌들어 있던 늙은이가 아니라 품위 있고 당당한 신사의 모습이었죠. 옷이 날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저는 혼자 최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지역인의 집 문 앞에서 맡았던 그 치킨 냄새 때문에 한동안 고기 냄새는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이제는 극복해야 했습니다.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썰어 입에 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돈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누리는 첫 번째 사치였습니다. 돈이 주는 자유와 존엄이 이 스테이크 한 조각에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졌던 늙은이. 그런 저에게 친구는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강민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진짜 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지만 신기하게도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 인생에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롯이 저 자신과
저를 구원해준 친구 상철이의 뜻을 위해 살아갈 것이니까요. 새로운 삶, 새로운 공간, 그리고 새로운 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표현보다는 본래부터 나의 것이었어야 할 세상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네요. 돈이 생기고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과거라는 이름의 낡고 해진 그물을 걷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수십 년간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던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고 친구에게 천문학적인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소문은 마치 전염병처럼 하이에나들의 후각을 자극하며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퍼져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민식이냐? 나다 네 외사촌 형. 기억나냐? 어릴 때 우리가 한 이불 덮고 자고 그랬잖아. 민식 아재. 저 용수예요 용수. 어릴 때 아재가 저 시장에서 목마 태워주셨잖아요. 아이고, 제가 아재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하나같이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들이었지만 그들의 목소리 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기름지고 끈적거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쪽방촌에서 굶주림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때는 철저히 없는 사람 취급을 했었죠. 아니, 어쩌면 제가 그런 곳에서 사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서 돈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마치 수십 년간 저를 그리워하기라도 한 것처럼 온갖 감언이설로 무장한 채 제 삶의 문턱을 넘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즉시 전화번호를 바꾸고 과거와 연결된 모든 끈을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제게 온정을 베풀기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이들에게 베풀 아량이나 자비는 제 마음속에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제게 잊힌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동안 저는 미래를 위한 아주 특별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김 변호사가 추천하는 유망한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주식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 자신 강민식이라는 한 인간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그리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제 몸과 마음을 정성껏 가꾸는 일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근처의 최고급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 개인 PT라는 것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 속에서 저 혼자만 낡고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몸을 움직이는 게 민망했죠. 하지만 굶주림과 고된 노동으로 뒤틀린 제 몸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젊은 트레이너의 외침에 이를 악물고 쇳덩이를 들어올리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 저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강렬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땀을 흘릴수록 근육이 단단해지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면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고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만 같았어요. 몸을 단련하는 동시에 저는 마음을 살찌우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배워보고 싶었지만 엄두도 내지 못했던 사진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전문가용 카메라를 사서 목에 걸고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보니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경이로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소하고 평범한 풍경들을 렌즈에 담을 때마다 제 마음속 상처와 분노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 저는 오롯이 현재에 집중하며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불쌍한 늙은이가 아니라 제 삶의 행복을 직접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변호사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몇 번이나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그는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고, 이제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말벗이 되어 주었죠. 최고급 한정식집의 조용한 별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가 마치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조심스럽게 아들 내외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드님 내외가 얼마 전에 큰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큰일이라니요? 아드님 강지혁 씨가 다니던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수입차 매장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외제차 매장이라니. 그들의 허영심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죠. 외제차 매장이라고요? 그 녀석이 차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알아보니 며느님 되시는 분의 성화에 못 이겨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차도 하나의 패션이다. SNS에 멋진 차 사진을 올리면 홍보가 저절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강남의 가장 비싼 상권의 매장을 얻느라 보증금과 권리금으로만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겁니다. 아마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나와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들의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일말의 동정심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희미한 미소마저 지어졌습니다.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으로 힘차게 뛰어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그리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수저를 들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죠. 그렇군요.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의 소식은 제게 전해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들이 외제차를 팔든 나라를 팔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요. 제 단호한 태도에 김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어김없이 헬스클럽에 가서 땀을 흘렸고 오후에는 카메라를 들고 고궁으로 출사를 나갔습니다. 제 삶을 되찾고 오롯이 저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해지고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하는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롯이 제 편이 되어 아주 느리고 확실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으며 규칙적이고 평온한 일상을 누렸지만 아들 내외는 스스로 파놓은 허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함정 속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제 귀에까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제게 전해주지 않았음에도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고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자본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오직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얄팍한 SNS 홍보만 믿고 무리하게 수입차 매장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죠. 한 번은 경제신문을 읽다가 강남 고가 수입차 시장의 거품 붕괴, 영세 자영업자 줄도산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정 상호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사에 묘사된 과도한 대출로 개업하여 전문성 부재와 높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몰린 신생 매장의 사례는 누가 봐도 제 아들 녀석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사에는 재고 차량에 쌓인 먼지와 파리만 날리는 텅 빈 전시장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죠. 저는 그 기사를 오려내어 제 서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기사를 보며 저는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목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재고는 쌓여갈 것이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체 이자는 매일 아침 그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까요? 낙엽이 지고 첫눈의 소식이 들려오던 어느 평화로운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헬스클럽에서 상쾌하게 땀을 흘리고 사진 동호회 수업까지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운하게 샤워를 마친 뒤 간 내린 향긋한 과테말라산 원두커피를 들고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빌딩의 불빛과 자동차의 행렬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서울의 야경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고, 집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바흐의 첼로 모음곡이 강물처럼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죠. 완벽한 평온, 오롯한 고독. 저는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완벽한 순간을 깨뜨리며 갑자기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의 비명 같은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약속 없이 저를 찾아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이래 불시에 찾아온 손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김 변호사가 위급한 일로 찾아왔나 싶어 저는 거실 벽에 부착된 인터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잔뜩 수척해진 얼굴, 기름때에 쩔어 떡이 진 머리카락,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절박하고 공포에 질린 표정. 제 아들 지역과 며느리 정미였습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10년은 좋게 늙어버린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 모르는 척 그냥 이대로 전원을 꺼버릴까 하는 강렬한 유혹이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경비실에 연락해 내 집 앞에 행색이 남루한 잡상인이 와서 소란을 피우니 당장 쫓아내라고 할까도 생각했죠. 지금의 저는 그들을 제 인생에서 벌레 한 마리 치우듯 깨끗하게 처리해버릴 수 있는 힘과 명분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마지막 페이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손으로 직접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감히 제 인생의 문턱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차가운 낙인을 찍어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느릿하게 마치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교도관처럼 현관으로 걸어가 아무 말 없이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집안의 공기와 함께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아들 내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충혈된 눈에는 당혹감과 경외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몇 달 전 자신들이 벌레 보듯 내쫓았던 초라하고 냄새나던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잘 다려진 최고급 실내복을 입고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에 건강한 혈색으로 자신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위험 있는 신사가 서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잠시 쭈뼛거리다 이내 집 안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고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상상 속에서는 제가 여전히 그 곰팡내 나는 어두운 쪽방에서 굶주림에 지쳐 홀로 죽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제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에 그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제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서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들의 눈물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나 반성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본능적인 공포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계산만이 번득이고 있었죠. 아들 지역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그간의 사정을 횡설수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그놈들이 사람 같지도 않아요. 매일 찾아와서 가게 다 때려 부수고 정미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려고 해요. 제발 아버지 돈 아니면 저희는 정말 죽습니다. 이자만이라도 막을 수 있게 제발 돈 좀 빌려주십시오. 며느리 정미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실성한 사람처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죠.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서글프고 역겨운 심파극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완벽한 진공 상태와도 같아서 그들이 쏟아내는 눈물의 돌멩이는 작은 파문 하나 일으키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들의 울음소리와 애원이 넓은 집 안을 공허하게 채웠습니다. 그들의 레퍼토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나지막하지만 집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질문에 그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울음을 뚝 그치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피부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식의 희미한 원망까지 서려 있었죠. 그들은 제가 비록 길길이 날뛰며 화는 낼지언정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뿐인 내 자식인데 하며 마지못해 지갑을 열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것은 실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악한 얼굴을 잠시 감상하다가 지친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의 딱한 사정은 잘 들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네. 아버지. 제발 저희 오늘 밤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이대로 쫓겨나면 저희는 정말. 지혁이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일 다시 오너라. 나도 너희를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제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그들의 역겨운 눈물을 보고 있을 이유도 없다는 명백한 통보였죠.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그들이 저를 쉰내나는 불청객 취급하며 현관문을 닫아버린 그날 밤에 내려졌으니까요. 다만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한 낚싯바늘을 던져 하룻밤 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 말에 잠시 망연자실하더니 이내 그것이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정말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어리석은 감사 인사를 뒤로하고 저는 그대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기 전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다. 단 1분이라도 늦으면 너희와 나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다.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잠시 그들의 망연자실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아까 마시다 만 차갑게 식은 커피를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찬장에서 가장 비싼 원두를 꺼내 정성껏 갈아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신선한 커피를 새로 내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의식을 치르듯 말입니다. 그 향긋한 커피 향을 맡으며 저는 내일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명료했습니다.
마지막 결전의 날을 앞둔 장수의 심정이 이러할까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헬스클럽으로 가 땀을 흘리며 운동을 했고, 집으로 돌아와 뜨거운 물로 샤워를 마친 뒤 옷방에서 가장 단정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짙은 회색의 캐시미어 스웨터와 검은색 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약속 시간인 오전 10시가 가까워 오자 저는 거대한 원목 식탁의 가장 상석, 마치 왕이나 재판관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젯밤 저는 이 마지막 심판의 장소로 푹신한 거실 소파가 아닌 차갑고 딱딱한 식탁을 선택했습니다. 식탁은 본래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는 공간이지만 때로는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한 재판정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차려놓지 않은 텅 빈 식탁에 앉아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걸음을 기다리는 집행관처럼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0시가 되자 거짓말처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즉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밤사이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한 퀭한 눈의 아들 내외는 어제보다 한층 더 비참하고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희망 고문으로 보낸 하룻밤이 그들의 남은 생기마저 모조리 빨아들인 듯 했죠. 그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인 채 뻣뻣하게 섰습니다. 앉아라. 제 나지막한 허락에 그들은 마지못해 제 맞은편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듯 앉았습니다. 어젯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엄숙하고 서늘한 분위기에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한 듯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이 주는 무게감을 견디지 못한 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릴 때쯤 저는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밥 한 술 얻어먹으러 갔던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느냐? 어제와 같은 질문이었지만 텅 빈 식탁 위에서 울리는 제 목소리는 그 무게가 전혀 달랐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섬뜩하고 잔인하게 들렸을 겁니다. 아들 지역이 간신히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년 늦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늦가을이라. 그래, 가을은 맞구나. 그럼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지. 그날 며느리 너는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하나? 아들, 너는 거실에서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너희 집 현관문 앞에서 무슨 냄새가 났었는지도. 제 구체적인 질문에 그들의 얼굴은 다시 한번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저는 텅 빈 식탁 위를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듯 천천히 두드리며 마치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를 해설하듯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며느리 너는 반짝이는 큐빅 장식이 잔뜩 달린 눈이 시릴 정도로 번쩍이는 분홍색 벨벳 홈웨어를 입고 있었지. 아주 화려하고 값비싸 보이는 옷이었다. 손톱에는 빨간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들, 너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젊은 아이들이 때로 나와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지. 한 음악 전문 방송 채널이었고 채널 번호는 11번이었으며 화면 오른쪽 위에는 방송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제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범죄 현장을 담은 CCTV 녹화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는 범인처럼 공포와 경악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 너희 친구가 물었지. 누구야? 라고. 며느리 너는 잠깐만 일하고 대답하고 현관으로 나왔고. 나를 보고는 뭐라고 했더라? 어머, 아버님. 행색이 왜 이러세요? 누가 보면 거지인 줄 알겠네. 한치의 틀림도 없이 그렇게 말했지. 아, 아버님, 그게 아니오라. 저는 그런 뜻이.
며느리가 다급하게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그리고 너희 집 현관문 앞에서는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치킨 냄새가 났었다. 갈비찜이 아니야. 그 유명한 간장 양념으로 버무린 황금빛으로 잘 튀겨진 통딸기였지. 나는 그 냄새를 맡고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너희는 나에게 뭐라고 했더냐? 며느리 너는 나를 보자마자 벌레 보듯 말했고, 아들, 너는 네 아비의 목소리를 듣고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소리쳤지. 웬 쉰내야? 문 좀 빨리 닫아. 라고. 내 말이 토씨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느냐?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식탁 위에 무거운 정적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고통을 잠시 음미하다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평생을 바쳐 길러온 아들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뒤 너희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보았지. 부르지도 않은 불청객 때문에 파티 망칠 뻔했다고 너희는 낄낄거렸더구나. 너희에게 나는 너희의 즐거운 파티를 망치는 쉰내 나는 불청객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망해버린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너희 목숨을 구해달라고?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몸을 테이블 쪽으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한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그날 너희가 내게 주지 않았던 그 밥값을 이제는 너희가 온몸으로 너희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치러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그 동작은 그날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며 했던 그 경멸 가득한 동작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그 순간 제가 내린 냉혹한 판결에 억지로 버티고 서 있던 그들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마침내 끊어져 버렸습니다. 둑이 터진 강물처럼 혹은 댐이 무너진 홍수처럼 원초적이고 질척거리는 감정의 폭발이 제 거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아,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못 알아뵙고 그런 미친 짓을 평생 아버지를 하늘처럼, 아니 신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르시는 개처럼 살겠습니다. 평생 아버지 발밑에서 주시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대로 짖으라면 짖고 꼬리치라면 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제가 다 생각이 짧아서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철이 없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아버님 마음에 그렇게 큰 상처를 드린 줄 정말 몰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네. 아버님이 주신 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아버지께 받은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게요. 저희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효도할게요, 아버님. 그들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최고급 바짓단이 그들의 눈물과 콧물로 더러워지는 것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저는 제 다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아들 녀석의 머리통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차갑게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개처럼 살겠다고?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온 집안을 울리던 그들의 통곡 소리가 거짓말처럼 잠시 멎었습니다. 정적.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입가에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비릿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개를 들릴 생각이 없다.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적적하지 않냐고 묻는 이들도 있지만 나는 시끄럽고 부산스러운 짐승은 딱 질색이거든. 특히나 밥 주던 주인의 손을 배고프다고 물어뜯는 미친 개는 더더욱. 저는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제 다리에서 그들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관찰하듯 바닥에 엎드린 그들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개는 미물이라도 최소한 제 주인을 알아본다. 밥 주는 손은 물지 않는다는 그 기본적인 도리는 알고 있지. 그런데 너는 어땠나, 지어가? 나는 너에게 내 평생을 밥으로 지어 먹였다. 내 젊음과 내 피와 내 땀을 모두 갈아 넣어 너라는 존재를 키워냈다. 그런데 너는 그 주인의 손목을 물어뜯어 길바닥에 내팽개쳤다. 너는 개가 아니라 주인을 물어뜯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히는 듯 아들 녀석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받은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자비를. 은혜. 이번에도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걷던 것을 멈추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은혜라, 그 단어의 뜻은 알고 쓰는 것이냐?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은혜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나온다.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호의라는 뜻이지.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다. 내가 지혁이를 낳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낸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였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렸을 뿐이지. 거기에는 아름다운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너희가 갚아야 할 것은 내가 베풀지 않은 은혜가 아니라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값, 즉 죄값이다. 단어 선택부터 틀려 먹었구나. 저는 다시 식탁 의자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대학 교수처럼 그들에게 죄값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치러야 할 죄값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람의 마음을 고의적으로 짓밟은 죄값. 한 인간의 마지막 남은 존엄을 벌레만도 못하게 여긴 죄값. 수십 년의 세월과 추억을 한순간에 부정해버린 배신의 죄값이다. 제 말에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듯 그들은 다시 그저 바닥에 엎드려 의미 없는 울음만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제 앞에서 서로를 감싸는 역겨운 위선 덩어리 연극을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정민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제가 천벌을 받을 놈입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남편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제 허영심 때문에. 제가 지혁 씨 인생을 망쳤어요. 이 사람은 지혁 씨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다 저 같은 거 잘못 만나서 그러니 아버님, 저를 내치시더라도 지혁 씨는 제발. 시끄럽다. 제 한마디에 집 안이 다시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이마를 짚으며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서로를 감싸는 척이라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구나. 너희의 그 저열한 연극은 내 앞에서 조금도 통하지 않는다. 너희는 공범이다. 완벽한 공범. 한 명은 행동으로 나를 내쫓았고 한 명은 침묵으로 동조했지. 며느리 너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내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고 아들 너는 그 칼에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독을 발랐다. 너의 침묵은 동이었고 너의 외면은 살인이었다. 너희 둘은 완벽한 한 팀으로 너희 아비의 영혼을 살해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주범과 종범을 가리는 위선은 집어치워라. 어느 쪽이 더 악한지 가릴 필요도 없는 너희는 똑같은 살인자일 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텅 비어버린 그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용서냐? 아니면 너희의 목숨을 연명시켜줄 돈이냐? 그들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바로 정답이었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결국 돈이구나.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너희의 눈물도 사죄도 그 역겨운 자기 희생 연극도 전부 다 돈 때문이었구나.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의 죄가 아니라 가난이구나.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의 용서가 아니라 나의 통장이구나. 너희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줄 돈 몇 푼이 아까워 나를 내쫓았던 너희가 이제 와서 내게 수억, 수십억의 돈을 구걸하고 있는 게다. 이 얼마나 웃기고 비참한 희극이냐. 아버지, 제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마음이. 아들 녀석이 마지막 발악처럼 간신히 마음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몸을 숙여 나지막이 하지만 온몸의 경멸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마음. 뻔뻔하게 아직도 그 단어를 입에 담느냐? 너희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나? 내가 굶주림에 지쳐 너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너희 마음은 어디 있었지? 너희가 나를 쉰내 나는 불청객이라며 비웃었을 때 너희 마음은 어디 있었나? 너희의 마음은 너희의 쾌락과 허영, 그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곳에 처박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감히 마음을 논해? 저는 그들의 눈앞에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주지 않았던 그 밥 한 그릇.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다. 그건 한 인간의 존엄이었고 30년 부자지간의 정이었고 최소한의 도리였다. 너희는 고작 통딱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발로 짓밟은 놈들이 이제 와서 내게 돈을 요구해. 너희는 내게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아니, 너희는 이제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는 놈들이다. 저는 제 다리에 마지막까지 매달려 있던 그들의 손을 마치 더럽고 축축한 벌레를 떼어내듯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내쫓았던 그대로 그들의 마지막 절규를 등 뒤로 한 채 저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추하고 비굴한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들의 흐느낌이 멀어지고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잘 먹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통쾌한 밥이었구나. 내 집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축출하고 난 뒤 며칠 동안은 제 인생에서 맛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이 찾아왔어요. 수십 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깨끗하게 치워진 듯한 후련함이었죠. 저는 다시 규칙적인 운동과 평화로운 사진 촬영이라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의식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더군요. 모든 것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는 이미 바꾼 뒤였지만 김 변호사를 통해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던 번호로 발신자 표시 제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보낸 업무 보고서인 줄 알고 무심코 열어본 화면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주와 악담이 시커멓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늙은이. 네가 그러고도 애비냐?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가진 돈 전부 싸들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우리가 겪는 고통의 만 배, 억만 배를 느끼면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거다.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마치 스팸 문자를 처리하듯 그 문자를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보란 듯이 다른 번호로 또다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보낸 것이 분명한 히스테릭하고 비논리적인 내용이었죠.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했어. 이 살인자. 당신이 우리를 죽인 거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린 행복할 수 있었는데. 평생 당신을 저주할 거야.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악몽을 꾸게 될 거라고. 그것을 시작으로 그들의 발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마치 좀비처럼 다른 번호를 이용해 저를 향한 저주와 협박, 그리고 이제는 돈을 구걸하는 애원까지 뒤섞인 의미 불명의 문자들을 쏟아냈어요. 그들의 언어는 날이 갈수록 추악해졌고 내용은 뒤죽박죽이었으며 그저 자신들의 파멸을 온전히 제 탓으로 돌리려는 처절하고 비굴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날아오는 모든 문자와 전화 기록을 빠짐없이 체증하고 제 업무용 번호마저 바꾸어 더 이상 그들의 오물이 제 눈에 닿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발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집 1층 로비에서 커다란 소란이 일어났다는 경비실의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의 월패드로 1층 CCTV 화면을 연결해보니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고급스러운 아파트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아버님 댁입니다. 저희가 하나뿐인 아들 며느리인데 저희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비키세요. 이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이 집 어르신께서 당신들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 건장한 경비원들과 관리소 직원이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양목청을 높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희를 버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저희한테 물려줘야 할 재산을 하나도 안 주고 저희를 길거리로 내쫓았다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들의 파렴치하고 저급한 거짓말에 로비를 지나가던 몇몇 입주민들이 수군거리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했죠. 지금 당장 변호사 사무실의 인력을 동원해서 내 집 로비로 보내시오. 그리고 저 두 사람을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그리고 명예훼손 현행범으로 경찰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합의나 선처는 일절 없을 거라고 분명히 전하고요. 잠시 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김 변호사의 직원들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논리정연하고 위압적인 태도에 아들 내외의 기세는 한풀 꺾였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양팔을 붙들린 채 연행되어 가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저는 집 안의 인터폰 화면을 통해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무기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값싼 연극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발악은 역시나 며느리의 주특기인 인터넷 여론전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수천억 유산 때문에 치매 걸린 아버지를 버리고 자식을 내쫓는 악마를 고발합니다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악랄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김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처럼 뻔했습니다. 자신들은 지극정성으로 치매 걸린 아버지를 모셨으나
제가 갑자기 생긴 돈에 눈이 멀어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고 그 여자의 조종에 넘어가 하나뿐인 아들 며느리를 파산시켜 길거리로 내쫓았다는 식의 삼류 드라마 작가도 혀를 내두를 만큼 유치하고 악의적인 거짓말로 가득 차 있을 것이 분명했죠. 글은 순식간에 엄청난 조회수와 추천을 받으며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듯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고 저를 천하의 폐류나 돈에 미친 늙은이로 매도하며 제 신상 정보를 캐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몇몇 방송국과 신문사 기자들에게서 사실 확인을 위한 인터뷰 요청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을 더욱 깊게 파주는 아주 유용한 삽질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통해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공식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올린 글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전과 달리 합의나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는 강력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이 보낸 수백 통의 협박 문자, 아파트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는 고화질의 CCTV 영상, 그리고 제가 그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그들의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파산 직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금융 자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상속받은 재산은 제 친구의 것이었으며 제 아내, 즉 지혁이의 엄마는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학병원의 정밀검진 결과서까지 모든 것을 첨부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그리고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저의 법무법인에서 발표한 철옹성 같은 공식 입장문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 며느리의 유치한 거짓말은 한낱 종이장처럼 힘없이 찢겨 나갔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여론은 이제 180도 돌아서서 그들에게로 향했고 폐류나 거짓말쟁이 부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무시무시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글은 빛의 속도로 삭제되었고 그들의 신상 정보가 오히려 인터넷에 공개되어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죠.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그들의 소식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끊겼습니다. 얼마 뒤 김 변호사가 가져온 마지막 보고서에는 그들의 완전하고 처참한 몰락이 단 몇 줄로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제가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취하해 주었지만 그들을 맹수처럼 쫓던 사채업자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톨의 희망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모두 빼앗긴 그들은 결국 완벽한 파산과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며 길거리에서 개처럼 싸우다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 아들은 지방의 건설 현장으로 도망치듯 사라졌고 며느리는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식을 저는 텅 빈 거실에서 보고서를 읽으며 무감각하게 접수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그들은 제 인생에서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한 복수가 완벽하게 완성된 후 제게 찾아온 것은 예상했던 폭발적인 통쾌함이나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공허함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함에 가까웠어요. 그토록 증오하고 경멸했던 그들이 완벽하게 파멸했지만 제 삶이 그것만으로 온전히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최고급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수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들고 출사를 나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일상은 변함없이 이어졌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상실감이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나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최고급 망원 렌즈를 시험해보기 위해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한강공원으로 사진을 찍으러 나갔습니다. 강가에는 살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보석처럼 하얗게 앉아 있었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안개 속에 갇힌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찍다가 시려오는 손끝을 녹이기 위해 근처의 허름하고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창밖의 몽환적인 풍경을 보고 있는데 제 눈에 한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은 국밥집 입구의 낡은 차림표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가게 안을 부러운 눈으로 그리고 망설이는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행색과 굶주림에 지친 기색이 두꺼운 외투로도 가려지지 않았죠. 잠시 후 노인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가게 안으로 들어와 다른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세어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메뉴판에서 가장 싼 공깃밥 하나만을 주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주머니에 남은 돈이 없어 며칠을 굶어야 했던 과거의 제 모습이 마치 유령처럼 그 노인의 모습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국밥집 주인에게 다가가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손님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돈을 맡겨둘 테니 앞으로 저 어르신처럼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분이 오시면 돈 받지 마시고 그냥 가장 따뜻하고 푸짐한 국밥 한 그릇씩 내어주십시오.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언제든 이 번호로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바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주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수표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이내 제 뜻을 알아차리고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국밥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친구 상철이가 제게 남긴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었듯 저 또한 이 돈을 그저 은행 계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요. 파괴가 아닌 창조와 나눔을 통해 제 삶의 공허한 구멍을 메우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작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국밥집처럼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되어 서울 시내의 여러 식당과 계약을 맺고 배고픈 이들을 위한 미리 내는 밥값 제도를 여러 곳에 만들었어요. 제 정체를 아는 것은 오직 김 변호사와 마음씨 좋은 식당 주인들 뿐이었죠. 저는 간혹 제가 후원하는 식당에 평범한 손님인 척 들러 낯선 사람들이 제가 낸 밥값으로 따뜻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안도감과 희미한 미소를 볼 때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깊은 충만함과 따뜻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주 들르던 한 허름한 백반집에는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는 젊은 미혼모가 홀서빙과 주방일을 겸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고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된 삶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씩씩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제게도 늘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저는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그녀의 딸이 좋아할 만한 작은 인형이나 과자를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이었고 그녀의 딸 이름은 예은이었습니다. 또 다른 단골 국밥집에서는 매일같이 와서 식사를 하는 한 노인과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이라고 불리는 그분 역시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당해 홀로 외롭게 사는 분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며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어느덧 서로에게 유일한 말벗이자 의지가 되는 동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것이 반드시 피로만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 새로운 인연들에게 제가 그들을 남몰래 돕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그저 평범한 손님이자 동네 친구로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시간 속에서 저는 핏줄에게서는 결코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진정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을 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작은 나눔을 보다 체계적이고 큰 규모로 키워나가기로요. 더 이상 익명의 기부자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에 춥고 굶주린 이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 이름을 건 작은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허름하지만 정겨운 동네의 상가 건물 하나를 임대해 깨끗하고 따뜻한 무료 급식소를 열기로 했죠. 급식소의 이름은 단 1초도 고민할 것 없이 민식의 밥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백반집에서 일하던 젊은 엄마 서윤 씨에게 급식소의 총괄 매니저 자리를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어린 딸 예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장과 충분한 지원, 그리고 집까지 약속하면서요. 그녀는 제 제안을 받고 제가 그동안 자신과 딸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의 의미를 깨닫고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국밥집에서 만난 박노인께는 급식소의 첫 번째 손님이자 저와 함께 다른 어르신들을 돌봐주실 든든한 동료가 되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픔과 온정을 나눈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민식의 밥상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이막이 파괴와 복수가 아닌 나눔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행복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식의 밥상이 문을 연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초라하게 시작했던 무료 급식소는 이제 제법 입소문이 나 매일같이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와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하는 이 동네의 작은 쉼터이자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니저로 채용한 젊은 엄마 서윤 씨는 뛰어난 수완과 따뜻한 마음씨로 급식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었고 그녀의 딸 예은이는 이제 6살이 되어 저를 왕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녀가 되어 주었습니다. 국밥집에서 만났던 박노인께서는 이제 급식소의 최고 어른으로서 다른 노인들의 말벗이자 상담력을 자처하며 저의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어 주셨죠.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식의 밥상으로 출근해 서윤 씨와 박노인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소박한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비싼 취미나 사치보다 더 없는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제 은행 계좌의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의 곳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이사장님 혹은 회장님이라고 깍듯하게 불렀지만 저는 그저 예은이가 불러주는 왕할아버지 혹은 다른 어르신들이 불러주시는 밥 짓는 민식할배로 불리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혹독한 한파가 도시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닥친 날이었죠. 저희 민식의 밥상 식구들은 추위 때문에 급식소까지 찾아오지 못하는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해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은 양의 밥과 소고기 뭇국을 끓여 수백 개의 보온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재단 명의의 작은 트럭에 도시락과 뜨거운 물, 그리고 방한용품들을 가득 싣고 노숙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시내의 가장 큰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 광장에는 살을 애는 칼바람을 피하기 위해 지하도 입구와 건물 벽에 후미진 곳에 위태롭게 몸을 기댄 수많은 노숙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트럭을 세우고 길게 줄을 선 그들에게 따뜻한 도시락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수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힘드시죠? 그래도 이거 드시고 조금이라도 기운 내십시오. 서윤 씨와 박노인, 그리고 저희의 활동을 돕기 위해 나온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인사가 오고 갔고, 도시락을 받아든 이들의 얼어붙은 얼굴에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은 듯한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그 가슴 벅찬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직 도시락을 받지 못한 저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하도 입구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두 개의 그림자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들의 모습은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날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끔찍하게 망가져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지역과 며느리 정미였습니다. 그들은 이가 다 빠져버린 늙은 짐승처럼 서로의 몸에 기대어 온기 하나 없는 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쩍이는 수입차를 몰고 명품 옷을 휘감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수십 년은 길 위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진짜 노숙인들보다도 더 비참하고 남루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삶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저 텅 빈 절망과 서로를 향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다른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그들의 앞에도 따뜻한 도시락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보자 잠깐 그들의 텅 빈 눈동자에 희미한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지역이 며느리 정미의 손에 들린 도시락을 번개처럼 거칠게 빼앗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너 같은 건 먹을 자격 없어. 뭐? 이 자식이 정말. 같이 받은 건데 왜 너 혼자 다 처먹으려고 해? 내놔. 두 사람은 그 따뜻한 도시락 2개를 두고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노숙인들이 혀를 차며 그들을 말렸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짐승처럼 엉겨붙어 싸웠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년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됐어. 그들의 모습에서는 한때 부부였고 서로 사랑을 속삭였을지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굶주림에 미쳐버린 이기심만 남은 2마리의 동물이 존재할 뿐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아주 멀찍이서 마치 텔레비전 화면 속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파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심지어는 희미한 통쾌함조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 벌이는 추하고 더러운 다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완벽한 타인이었고 제 기억 속의 유령이었습니다. 그때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작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온 예은이가 제 허리를 꼭 껴안으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왕할아버지, 저기 구석에 있는 할머니는 아직 도시락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예은이가 갖다 드려도 돼요? 예은이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아들 내외와는 반대편 구석에서 차마 줄을 서지 못하고 부끄러운 듯 홀로 웅크리고 있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품에 안고 있던 가장 따뜻한 도시락을 꺼내 예은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예은이가 갖다 드려야지. 할머니 추우시니까 우리 예은이가 꼭 안아드리고 오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제 과거의 잔재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해가는 그 추악한 풍경을 등지고 저는 제 새로운 가족, 제 미래이자 희망인 예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넘어져라 달려가 할머니의 손에 따뜻한 도시락을 쥐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충만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기차역 광장에서 제 지긋지긋했던 과거와 완벽하고도 완전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기차역 광장에서 제 과거의 망령들과 완벽한 작별을 고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면의 고통이 아니라 차라리 숭고함에 가까운 깊은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서재의 커다란 창가에 앉아 밤새도록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친구 상철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남긴 진정한 유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죠. 상철이가 제게 남긴 것은 단순히 강남의 빌딩이나 은행 계좌의 숫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게 남긴 것은 기회였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던 제게 인간다운 삶을 다시 살아볼 마지막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친구의 유지를 완벽하게 그리고 제 방식으로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한 일은 제가 운영하는 민식의 밥상 재단의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를 통해 제 개인 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외의 유령 회사를 거치는 복잡한 방식으로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처럼 보이게끔 재단에 후원했습니다. 물론 기부금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었죠. 기부금의 절반은 전국의 노숙인들을 위한 방한용품 지원과 자활 프로그램 개발에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드님 내외를 염두에 두고 내리신 결정이십니까?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이제 내 염두에 둘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세상 어딘가에 과거의 나처럼 굶주리고 있을 또 다른 강민식, 그리고 미래의 내 아들 내외처럼 비참하게 버려질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이 돈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 아들 내외가 그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내 알 바가 아닙니다. 그저 수많은 수혜자 중 한 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제게 있어 이 기부는 제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잘라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돈을 줌으로써 연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장 비참한 세상 전체에 돈을 뿌림으로써 그들을 완벽한 타인으로 그저 불쌍한 중생의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 제가 한 일은 친구 상철이의 뜻을 영원히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 재단의 하위 기관으로 박상철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돼지 저금통을 깨서 사주었던 그 국밥 한 그릇의 온정을 이제는 제가 세상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십만 그릇의 따뜻한 밥이 되어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박상철 장학재단은 단순히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마음속에 뜨거운 꿈을 품고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그들이 돈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이었죠. 상철이가 제게 그랬듯 저 또한 그 아이들에게 조건 없는 믿음과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선행들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저와 민식의 밥상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인터뷰를 고사했지만 재단의 활동을 더 널리 알려 더 많은 후원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김 변호사와 서윤 씨의 간곡한 설득에 저는 마지못해 한 방송국의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촬영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제 과거 이야기를 듣고는 더 자극적이고 극적인 그림을 원했지만 저는 아들 내외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대신 제 친구 상철이의 이야기, 그리고 민식의 밥상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촬영날 저를 인터뷰하던 젊고 열정 넘치는 여기자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시고도 이렇게까지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것이 존경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을 이제는 용서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촬영장의 모든 스태프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용서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제 대답에 기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이 남아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미움을 거두어들이는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들에 대한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심지어는 연민조차도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제게 있어 그들은 더 이상 용서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사람으로 남아있는 이들에게나 가능한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들은 제게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행인들처럼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감정도 없는 완벽한 타인일 뿐입니다. 그날 제 인터뷰는 방송이 나간 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제 마지막 말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죠. 어떤 이들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복수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말했을 뿐이고 그 말을 통해 제 스스로도 제 마음의 상태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 어떤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다시 한번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연말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차가운 기차역 광장에서 제 과거의 잔재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올해의 연말은 작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저는 민식의 밥상 재단의 이름으로 저희 재단의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저희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이웃들을 초대해 성대한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파티 장소는 제 집이 아니라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 강당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나 값비싼 음식은 없었지만 그곳은 세상 그 어떤 파티장보다 따뜻한 온기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윤 씨와 박노인, 그리고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몇 날 며칠에 걸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마다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 강당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티의 주인공이었지만 가장 상석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막걸리 잔을 부딪히고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올겨울 따뜻하게 보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식 할배. 이 갈비찜 맛이 아주 일품이구먼. 할배가 직접 만든 거야? 왕할아버지. 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 그리고 스스럼 없는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나눠준 것은 단순히 밥 한 그릇, 돈 몇 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가 그들에게 나눠준 것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존중이었고, 그들 역시 제게 똑같은 것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무심코 TV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휴, 저런. 연말인데도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서울역 근처 노숙인 강제 퇴거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럽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서울역. 그곳은 제가 작년에 제 과거와 완벽한 작별을 고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시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역 광장의 노숙인들을 전부 강제로 쫓아내고 있나 봐요. 갈 곳 없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저러는지 참 안타깝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박노인께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오죽하면 저기까지 갔겠나. 그래도 저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강지혁이나 신정미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만 아니라면 말이야. 박 노인께서는 예전에 제가 들려주었던 제 아들 내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지혁, 신정미.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그 이름들이 이제는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 속 등장인물의 이름처럼 너무나도 낯설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써봤지만 안개 속에 가린 것처럼 흐릿하기만 했죠. 그들이 지금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저는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서 완전히 퇴장한 잊혀진 이름들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은이가 제 손녀딸이 수줍게 다가와 제게 작은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솜씨지만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그림 한 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식탁에 저와 서윤 씨, 박노인, 그리고 예은이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의 위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식의 밥상. 사랑해요, 왕할아버지.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림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온기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이 새로운 가족들.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